회장님께서 저보고 처음에 강의 재료를 말씀하실 때 뭐 이렇게 100장이라고까지는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한 60장 정도 보내드렸더니 조금 작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깨가지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한식은 우수한가? 갑자기 농림부에서 한식의 우수성에 대해서 규명을 해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초기였습니다. 마치 또 흥미가 있던 때라서 한번 해보겠다고 들어갔던 게 2010년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이런 프로그램 기억하시죠? 황성수 박사의 힐링 스쿨인데요. 당시 제목이 목숨 걸고 편식하다였습니다. 참 제목이 이상하다 했는데 그해 그의 예능을 제치고 시청률 1위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그림은 구글링을 해서 찾은 겁니다. 예, 이분이 황성수 박사고요. 이분은 혹시 아신 분 계시나요? 혹시 이태근 씨입니다만. 예, 80년대 중반에 신장 이식을 받습니다. 저분이 신장 이식을 동생한테인가 받아요. 받고 연세대학에서 받고 외래 출입을 하다가 갑자기 오질 않아요. 근데 면역 억제제를 드시지 않고 혼자 이런 형태로, 이 집도 지금 뒤에 기와집인데요. 전라북도 임실에 저런 집이 있습니다. 본인이 한식으로 짓고 산 밑에다가 혼자 저러고 살아요. 하루 한 끼를 드시고 마크로바이오틱이라고 하긴 하던데요. 채소를 뿌리에서부터 줄기, 잎채소까지 다 드시는 좀 기이한 분입니다. 왜 이 그림이 여기 들어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목숨 걸고 편식하다를 구글링을 하니까 이 그림이 나옵니다. 이걸 굉장히 흥미롭게 제가 봤었습니다. 2009년이었고 그래서 이제 과제가 한식 과제가 나와서 덜썩 해보겠느라고 했었는데 그게 2010년이었습니다. 제가 이 가운데 앉은 이분이 황성수 박사입니다. 제가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이분이 그때 대구의료원 계실 때인데 제가 대구의료원을 이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 알고 싶었고 자료를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의무기록은 원장의 특별한 이제 허가가 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환자들의 허락도 받아야 하는 그런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았는데 당시에 그 대구의료원 원장을 하시던 분께서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생들이 시켜서 1년 가까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입원한 사람들의 기록, 그다음에 검사 기록 이런 것들을 쭉 봤습니다. 조금 더 가서 200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제가 한참 이식 수술을 할 때입니다. 목동에 사주는 아줌마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셔서 남편한테 간의 일부를 기증하고 싶다. 근데 목동 사신 분이 왜 전라북도 전주에까지 와서 하겠다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저한테 간 이식을 받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다고 그래요. 전주에 사는 분들도 서울에 가서 수술 받으러 올라가는데 왜 서울 사람이 전주로 내려와서 수술을 받을까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서울로 가겠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계속 검사를 받았어요.
받고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간이. 그래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지방간과 비만이 심했습니다. BMI 30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좋은 뜻이 있다 하더라도, 남편에게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절차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주는지, 같이 사는지, 혹시나 사실은 부자간에도 장기 기증을 받고 재산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정부에서 그걸 검증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절차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기증 희망을 하더라도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설마 이 사람들이 전주에서 수술을 받겠나 했는데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걸 해내더라고요. 당시로서는 이게 2005년도니까 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라고 하는 데 가서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서류 다 떼주고. 지금은 이 센터가 지금 이렇게 금년 2월 달부터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긴 했는데 당시는 이제 이 상태였고, 뭐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였는데 허락을 맡아서 왔어요. 한 달 뒤에 왔는데 그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했다고 했습니다. 기간은 한 달 남짓 했고요.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간 조직인데, 간 조직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지방이 껴있는 장소입니다. 이게 불과 한 달 남짓 운동하고 식이요법을 했다고 하는데, 뭐 특별한 식이요법도 아니고 뭐 나름대로 좀 작게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한 것 같습니다. 2005년 6월 22일 날 찍었던 사진하고 8월 9일 날 찍은 사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조직검사 사진이. 이 지방이 다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해 8월에 간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강하십니다. 이것을 제가 본 게 2005년입니다. 그래서 기증의사가 확실하고 동기부여가 됐고 또 본인이 노력하면 단기간 내에도 저렇게 건강이 좋아지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황 박사님이 이제 그런 TV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그런 발표를 해서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저희가 가서 조사를 했던 겁니다. 이따가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럼 저는 뭐 한 사람인가 좀 궁금하시기도 할 겁니다. 제가 1980년도에 외과 전문의 취직을 했고요. 93년부터는 이제 한국 간담체외과학회라고 간이나 쓸개나 담도나 췌장이나 이런 데 이제 수술이 있을 때 하는 분야를 간담체외과라고 합니다. 여기 93년에 학회가 창설이 됐고 창설 초기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식을 2005년도에 했다고 그랬는데 96년부터는 이식학회에 들어갔는데 이때는 이제 의사 간호사가 학회 구성원입니다. 그다음에 2001년부터는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이게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근데 정맥영양, 이렇게 혈관으로 영양소를 투입하는 혈관영양과 경장영양이라고 하면 이제 입으로 먹는 걸 포함해서 관을 이용해서 위 속에 또는 장 속에 음식물을 집어넣는 그런 좀 영양학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2001년부터 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구성원이 의사, 약사, 영양사 외에도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이게 지금 4년 전부터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비의료인도 지금 우리 학회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사회활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우석 박사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잠깐 생명윤리위원을 좀 했었고요. 그 사태가 난 다음에는 생명윤리위원하고 이식윤리위원이 바뀌었습니다. 그 뒤에 이식윤리위원도 2년간 했습니다. 의학영양치료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하자고 하는 이제 요청이 있어서 2009년에 했었고요. 이어서 의학영양치료학과 대학원 과정을 전북대학교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암센터에서 일을 잠시 했었고요. 작년에 라이프스타일 의학회가 사단법인으로 농진청에 지금 등록이 됐습니다. 퇴직한 다음에 2016년 2월에 퇴직하고 나서는 지금 진안군 의료원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군이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북도 동북권 지역에 있고 산악지역입니다. 그리고 진안고원이라고 이북에는 개마고원이 있고 이남에는 진안고원이 있다고 할 정도로 한 해발 500 정도의 높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조그만 의료원이 하나 있어서 맡아달라고 해서 사실은 갔고, 제가 사실 저것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전북권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를 저보고 맡아달라고 해서 사실은 저 두 개를 현재 같이 맡고 있습니다. 아까 그 한식의 정의, 한식 임상시험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고, 그러면 한식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나? 어떻게 하는 게 한식이 다른 일식이나 뭐 중식이나 뭐 이태리 음식이나 프랑스 음식보다 좋을까? 그런 걸 임상시험을 할 수 있나? 일단은 연구비를 받았는데 사실 연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연구비는 20이었고요. 20억이었습니다. 20억이었는데 이거 뭐 영식, 뭐 저기 서양식, 한식, 뭐 중식, 일식 나누어서 임상시험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어서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국영양학회에다가 한식의 정의를 한번 내려봐라 했더니 한 6개월 시간을 줬습니다. 국과 밥을 중심으로 한 뭐 3첩반상, 5첩반상, 7첩반상 이런 얘기들만 나와요. 그걸로는 임상시험을 하기가 힘들겠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맡았던 게 이제 식물 줄기세포입니다. 저것도 이제 이 두 가지 다 저한테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과제인 한식의 우수성 과제는 나중에 이제 결과를 농림부에 발표하고 나서 수사까지 받았고요. 두 번째 이 과정, 줄기세포도 이 검찰청에 가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전통식품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식품의 이 정의라고 그럴까요?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 또는 주 재료로 그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하고 가공하고 조리해서 우리의 고유한 맛, 향,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전통식품을 결국은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을 직접 담았습니다. 공장에서 가져온 거 쓰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그걸 담아서 그걸 놔두고 식재료는 가급적이면 유기농으로 한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임상시험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왜 우리한테 임상시험을 맡겼는지 그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능성 식품 임상시험 연구센터라고 하는 게 저희 대학에 있습니다. 좀 자세한 것보다는 (2004년에) 그때는 산업자원부,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제 연구비를 수주를 해서 설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런 쭉 과정을 거쳐서 작년까지 이런 한 15년 걸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건물은 저렇게 생겼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29명입니다. 물론 이걸 다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4층, 5층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과제 수주 건수는 약 264건 정도 되고요. 매년 성장해서 20, 30건 정도의 수주 실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비 수주액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작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351억 정도 연구 수주를 했습니다. 기능성별 임상 수행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갱년기 건강, 간에 좋다 나쁘다 이런 거요. 그다음에 혈당 조절, 체지방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주 내용이었습니다. 개별 인정형이 제일 많았고요. 133건이 탐색적 연구, 그다음에 이건 식이치료 연구. 이 식이치료 연구 속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식의 우수성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1차 유효성 검증은 한 20%가 탈락한다면 2차, 그다음에 3차까지 가면은 인체 시험을 할 경우에는 되게 성공률이 낮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개별 인정을 인정받은 식약처로부터 그것들이 25가지 정도, 아니 18가지가 인정을 받았고 지금은 심사 중인 것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희들한테 위탁이 왔던 거고, 실제로 한식이라고 하는 걸 규정하기도 힘들지만 한식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고 겁 없이 뛰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프리츠 하버하고 칼 보슈라는 사람이 둘 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입니다. 저쪽 왼쪽에 있는 사람은 1918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보시는 1931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아서 두 사람 다 받게 됩니다. 이분들이 다른 걸로 받긴 했어도 질소 비료를 발명을 해서 이게 제2의 농업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농산물이 대량 생산이 되고 그것이 인구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케미컬 엔지니어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두 사람이 나오면서 프리츠 하버하고 칼 보슈가 세계를 먹여 살린다, 이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1차, 2차 사이에 이제 농업혁명이
생기는데요. 그 시기하고 인구 증가 속도 또는 인컴의 증가 속도가 뭐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멜더스 인구론, 인구는 기하급수로 느는데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이어서 결국 식량이 인구를 결정한다고 하는, 그게 깨진 거죠. 산업혁명 이후에 동시에 이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그 인구가 지금 얼마까지 늘어날지 예측을 하는 걸 보면요. 인구 성장률은 멈췄는데 계속 인구는 증가해서 결국은 100조를 넘을 거로 지금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가공식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지금까지처럼 계속 화학약품을 담은 식품으로 그렇게 나갈지 또는 다르게 또 변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가공식품을 피할 수 없는 시대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그 감자 기근, 이 감자고요. 감자 기근을 산업혁명과 동시에 사실 겪습니다. 아일랜드 인구가 800만에서 400만으로 감소할 때 기근으로 죽은 사람은 한 100만 명이고 아일랜드를 빠져나가거나 뭐 이탈한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서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때는 아일랜드 인구가 독일 인구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더블린에 있는 그 메모리얼이고요. 그래서 이 실험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못한다고 할까? 근데 못한다고 하기는 말하기가 어려웠던 게 예산을 일부 썼습니다. 아까 그 한식을 규명하는데 1억을 썼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다가 한식이라는 걸 정의를 내리고 실험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장, 고추장, 된장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래서 그 실험을 하게 됩니다. (12주간) 했고요. 13일 주기 식단으로 식단이 14일마다 같은 식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일 동안 12일간 다른 음식을 먹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를 동시에 진단받은 환자 41명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은 혈압약, 당뇨약, 지질 개선 약,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복용하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실험군은 한식군과 일반식군으로 나누었고, 일반식군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통원하는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의사가 권하는 대로, 또 영양사가 권하는 대로 식사하도록 한 사람이 20명, 한식군, 우리가 공급하는 한식을 먹는 사람이 20명, 21명이었다가 한 사람이 임상시험 도중에 심근경색이 와서 한 사람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쯤 진행이 되는데 아침에 오는데 좀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 검사를 했더니 심근경색이 와서 그날 중으로 그냥 스텐트 넣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탈락이 된 거죠. 그래서 같은 20명으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게 보시죠. 밥, 그 다음에 아무튼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제가 지금 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구성이 됐고 이렇게 한 식판 하나에 들일 수 있을 정도로 맞춰서 국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 식사를 하고요. 하루 세 번을 택시로 불러왔어요. 이분들 전부 다. 아침, 점심, 저녁을 댁에 계시라고 그러고 택시가 가서 모시고 왔습니다. 그 식사 섭취하고 남지 않습니까? 잔반을 사진도 찍지만 전부 다 일일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반을 빼기 때문에 이제 섭취한 양은 충분히 나오는 거고요. 이제 아까 지금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식생활이 70년대 이후에 공류가 감소하고 육가공 식품이 많아지고 육류가 증가합니다. 이게 이런 것을 이것과 질병의 변화하고 비슷하거든요. 사망 원인을 보시면 한 70년대 이후로 순환기, 암,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호흡기나 감염성 질환은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이전에 우리가 먹었던 음식을 재현해보자. 이런 상태, 이런 상태를 저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1950년생입니다. 그래서 70년대까지 제가 먹었던 음식을 기억을 했고 그걸 재현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당시는 뭐 특별하게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것들이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이 드물었지 않습니까? 그걸 재현을 했고 실험을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입니다. 이 오른쪽은 아까 그 황성수 선생님 계시던 대구의료원 환자들 입원하고 나서 결과들입니다. 근데 이제 칼로리 섭취량, 아까 말씀드린 건강식군 이 정도 칼로리를 섭취를 했고 사실 시험군은 아니 건강식군이라고 하는 건 병원 외래 당뇨나 고혈압으로 병원 외래 다니시는 분들이 식사하시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1500칼로리 이하 이렇게 드셨고 우리 시험군 저랑 같이 식사하시던 분들이 1800칼로리 정도 식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한 걸 보면 대충 2000칼로리 미만 이렇게 드시는 게 보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칼로리로만 따지면 이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구의료원권 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이렇게 3대 영양소로 나눠보면 뭐 큰 차이가 두드러지진 않았습니다. 대구의료원 환자들은 순전히 채식인데요. 채식으로 하더라도 지질과 단백질 양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식이섬유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공급했던 그 식사를 하시던 분들이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한 걸로 되어 있고 특히 국건형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칼슘도 많았고요. 철분도 많았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했느냐? 저도 이 실험하기 전까지는 무슨 이런 화학적인 계산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영양사들이 배우는 국건형 국민건강영양교사 하는 사람들도 다 영양사들이 합니다. 같은 방식이에요. 뭘 얼마만큼 먹으면 그 속에 칼슘이 얼마, 철분이 얼마 들어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심지어 소금까지 미리 정해놓은 공식이 있더라고요. 같은 영양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엽산도 좀 많았고, 근데 이게 제일 흥미롭습니다. 소금의 양이 실제로 우리가 환자들한테 소금을 많이 먹였더라고요. 한 14g 정도 공급을 한 셈이었습니다. 대구도 꽤 많았어요. 장류, 된장간장, 고추장, 청국장 뭐 이런 것들도 대구 환자들이 꽤 많이 섭취를 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장 대구 의료원에는 청국장이 없었던가 봐요. 김치, 장아찌. 결과는 사실 뭐 수축기, 이완기, 혈압은 큰 뭐 변화가 없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맥박수 변화가 이렇게 좀 있었고 부교감 신경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인정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랬습니다. 혈당은 별 변화가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는 좀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식사를 공급한 사람들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콜레스테롤, HDL, LDL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중성지방. 중성지방도 별 차이가 안 나죠. 예. 연령 분포를 보면 뭐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차이였다고 봅니다. 대구 의료원도 거의 60세 전후의 환자들이었습니다. 검사들 중에 저희가 이제 의미가 있게 봤던 게 이 검사치하고 이 검사치인데 아무튼 방문 횟수마다 차이를 보였습니다. 왜 여기는 이렇게 처음부터 차이가 났느냐 모르겠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인류 역사 45억 년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까지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채소의 영양소가 70년, 96년, 2011년 이렇게 3번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결과는 이제 농촌진흥청에 자료가 있어서 조사를 해본 겁니다. 시금치가 1970년도에 비타민 A 함량이 이 정도였는데 96년에는 노지에서 재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소했고요. 2011년도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A 함량이 17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철분 뭐 조금 떨어졌고요. 비타민 A도 10분의 1. 토마토의 비타민 A도 이건 토마토는 더 심하더라고요. 33분의 1입니다. 무의 비타민 C 16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채소가 이제 이렇게 된 데는
지력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연작이라든지 지력이라든지 하우스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련되지 않았을까 합니다만 아무튼 이게 농촌진흥청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0년에 임상시험을 했습니다만 거기 들어있는 비타민의 양들은 그 전에, 그러니까 1970년 전 이전에 우리가 그 비감염성 질환이 사망 원인이 주된 원인이 아니었을 때 비교하면 아무리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도 식생활로 돌아가기가 힘들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요새 제가 지금 이제 제가 간담체 계통의 그 수술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쪽에 암 환자들이 저한테 수술 받은 사람들이 수술 끝나고 스스로 농사지어서 채소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그분들 중에는 저한테 채소를 길러서 가져오신 분이 계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받았습니다만 그분들이 가져오신 채소는 우선 향이 달라요. 어떻게 키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향이 다릅니다. 다 벌레 먹었거나 진짜 유기농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채소들이 옵니다. 먹는 것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그 예를 들 때 일벌과 여왕벌의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회장님하고 잠깐 얘기하시는 동안에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서울시에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입니다. 2010년도에는 2.7명밖에 안 돼요. 1인 가구 비율이 이렇게 높아졌고요. 1, 2인 가구를 합치면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서울시에 사는 사람들. 그럼 1, 2인 가구는 부엌이 없지 않을까요? 형식만 부엌이지 부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푸드 음식 산업이 지금 우리나라의 음식 산업의 그 비중이 얼마나 혹시 연간 그 경제활동 비용이 얼마나 되신지 혹시 아시나요? 의료보험이 한 70조 정도 될 겁니다. 그다음에 그 실손보험이 조금 그보다 못 미칠 거고요. 두 개 합쳐서 한 120조가 넘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식품 산업의 비중이 점점 높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 노바를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노바에 대해서 관심을 거의 안 쓰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노바라는 게 이니셜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니셜이 아니고. 아무튼 이제 그 가공식품을 분류하는 기준인데 그룹 1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식재료, 가공하지 않은 식재료. 그룹 2가 요리 재료. 그룹 3가 조금 가공한 것들입니다. 그룹 4가 음료수를 비롯한 이런 것들이 그룹 4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도가 높은 음식일수록 이렇게 초가공 식품이 이제 그룹 4에 속하는데 라면은 당연히 여기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2인 가구들이 라면이나 라면 비슷한 식사를 하는 율이 굉장히 높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이게 미국 미국 농무성에서 내놓은 식품 가이드라인입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2016년도에는 이제 1916년, 그러니까 아마 1차 대전 끝나기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애들을 위한 음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었고요. 1940년대에 이렇게 이제 원판을 만들어서 뭐 어떻게 먹어라 7개 섹션을 나눴습니다. 70년대 이렇게 50년대, 70년대 이렇게 오면서 개정을 2011년에 마지막 개정을 해서 이런 이제 플레이트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운동을 포함시킨 것이 2005년이거든요. 운동. 미국 농림부에서 운동을 넣어놨던 게 2005년이고 2011년에 이런 걸 내자마자 하버드에서 더 이상 이제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놓은 게 이제 하버드 식단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하버드 식단이고 뭐 모양은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하게 해놓고 이쪽에는 우유 대신에 이제 물. 여기 있던 게 이제 없는데 하나 집어넣은 것은 이제 식물성 기름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건 여기다 집어넣어놨고요. 이때쯤에서 금나나라고 혹시 아십니까? 미스 코리아. 경북대학 의과대학 의예과 2학년 때든가 1학년 때든가 학교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이게 미스 코리아가 된 다음에 의과대학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식품 연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플레이트를 만든 분 밑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본인이 마치 또 이제 미국 가서는 비만이 된 다음에 비만을 치료하고 지금 나와서 서울의 어느 대학에서 지금 근무 중인 걸로 합니다. 이 플란트 베이스드 식물 기반 식품을 지금 찬성하는 쪽이 이런 된 것 같고요. 이걸 반대하는 측은 미국 농무성인 것 같습니다. 미국 농무성 기조를 따르는 우리 식품영양학회나 우리 농림부도 거의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정부기구들은 생산자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자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우리가 가공육이 다른 나라보다 작게 섭취는 하지만 애들이 많이 먹는다는 것, 특히 학교 급식에 많이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이 가공육은 김밥이나 햄버거, 샌드위치 뭐 이런 것에 들어있어서 안 먹는 것 같아도 김밥을 먹으면서도 같이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들을 김 장관이 이걸 쓴 게 한 4, 5년 전인 것 같아요. 닉슨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벌린 것이 1972년인데요. 그리고서 이제 미국 암협회라든지 암연구소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지금껏 뭐 연구가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저희들 제가 의사가 됐던 76년하고 지금 이 시점하고 간담 최계통의 암이 항암제에 잘 듣느냐, 큰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암협회에서도 그건 잘 압니다.
제가 이어령 장관한테 저희 라이프스타일 의학회 창립총회에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저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학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의학이 과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근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근거 중심으로 가는데 왜 과학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정로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로한. 정로한하고 의학이 과학이 아닌 것하고 무슨 그 연관이 됩니까? 정로한의 뜻을 아느냐? 모릅니다. 정로한이 러시아를 정복한다고 그래서 정로한이랍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 때 일본 군인들을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진군을 할 때 물 갈아 먹으면 생기는 질환이 뭐 설사 아니겠습니까? 그 설사를 이기기 위해서 크레오소트를 환으로 만들어서 먹인 게 정로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을 겁니다. 판매되고 있는데 이름만 정로환에 이 정복할 때 그 정자가 아니고 러시아 할 때 러자가 아닐 뿐이지 같은 그 회사의 걸 카피한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유인물로 드린 질병의 분류에 관한 내용에 그 내용을 좀 썼습니다. 처음에 질병의 이름을 붙일 때 이 국제적으로 통용된 이름을 좀 붙여보자 했던 것이 1850년대 중반이었고 지금 그 코드가 발전해서 지금 15,500 정도의 지금 질병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질병 코드라고 하는 것이 질병인지 아니조차도 모르게 지금 코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생로병사, 심지어 태어나서부터 죽는 과정이 모든 것이 다 코드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의학 코드, 한의학도 이제 보험급여를 하기 위해서 한의학 가령 화병이라든지 한의학에서만 있는 병들을 코드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치매처럼 기억력만 상실한 게 아니라 미운 치매는 정신과적인 증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매라고 하는 신경학과 코드에다가 정신과 코드를 붙여놨어요. 같이 쓰게 만들어 놨고 어느 코드를 쓰든지 그 국가 정책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어떤 코드는 정신과 코드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개인이 취직하려고 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정신과 코드 쓰지 말고 보건 코드를 써주자. 그래서 이제 일반 내과 의사들도 정신과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코드까지 합쳐서 우리나라 코드는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근데 지금 11판, WHO에서 지금 11판을 개편 중인데 11판에는 지금 코드가 5만 5천 개가 5만 7천 개로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질병이라고 할 수 없는 것까지 다 코드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통치 수단으로 발전을 했다. 처음에 통계학자들을 동원해서 질병의 명칭을 정할 때부터 의사들을 보고 정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의학은 사회정책에 의해서 발달해 간다. 이름을 정의하는 것도 그렇고 가령 게임 중독도 지금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정책에 따라서 얼마든지 코드는 만들 수 있다. 질병은 늘어나게 돼 있고 어디까지 질병이라고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정리를 해서 유인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고 점차 인문학적으로 좀 변해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진안에 있었기 때문에 진안의 군수님 생각이 독일의 자연주의 의학을 펼칠 수 있는 장소가 진안이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를 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근데 처음에 제가 올 때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부임하고 나서 좀 있으니까 혹 크나이프를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크나이프 얘기 들었습니다. 산림치유하는 게 크나이프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진안군에 접목을 시키고 싶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죠. 독일에 가서 한번 보고 싶구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작년에 독일의 크나이프 의학을 한번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10월 달쯤 같은 것 같아요. 10월 말경에 갔습니다. 가을이 지났고 또 그 크나이프 의학도 여름 한철이 비즈니스가 잘 되는 시절입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은 독일은 남쪽으로 내려와야 알프스가 있거든요. 알프스 산맥이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멀리 보이기는 하지만 좀 한 50km만 더 가면 아주 높은 봉우리들이 보이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면 거기 바드 베리소편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 가서 이제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아, 이게 자연주의 의학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 그럼 자연주의 의학이 어떻게 해서 독일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나, 그걸 이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문헌이 몇 개 있더라고요. 원광대학의 고일경 교수가 쓴 책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에 머물면서, 그 사람이 역사학을 하신 분인데 독일에 머물면서 아마 그 지역에서 크나이프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오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갔다 와서 그걸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자연주의 의학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직의 의사들이 260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자기 개업하는 그 현관에다가 그 자연주의 치료를 합니다라고 써붙일 수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수술이나 약처럼 아주 전통적으로 서양의학이라고 되어 있는 거 빼놓고는 지금 급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연주의 의학까지 급여를 하는지 그걸 또 좀 알고 싶어서 구글링을 했더니 독일의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여러분 한번 구글에다가 독일의 사회보험 제도 이렇게 치시면 우리나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그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발달하면서 사회보험이 생기고, 그 사회주의가 왜 생겼나 이제 그것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2차 산업혁명이 독일에서 시작이 되면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또 독일은 큰 도시가 별로 없습니다. 많아야 200만 이하의 도시가 많고요. 베를린이 모르겠습니다. 한 300만 되는지. 하여간 작거든요. 근데 그것도 큰 도시라고. 그런데 이제 그 근로자들이 모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스마르크가 만들었던 게 사회보장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사회보험 내에 질병보험, 의료보험이 들어가 있었고, 그때 이미 이 크나이프 의학, 자연주의 의학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보험 혜택을 받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많이 그 서양의학 쪽으로 돌아가고, 지금은 전체 보험급의 한 10% 정도만 자연주의 쪽에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연주의 의학이 아직도 사회보험 속에서는 살아있다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내용 중에 이 면역력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면역력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제가 70년에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고 이제 면역학을 막 배울 때가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교수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분이 면역학을 처음 강의를 하셨는데, 이제 그때니까 1970년 초반이니까 60년대 면역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이죠. 거의 강의가 항원항체의 수준의 강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T셀, B셀 이 정도를 넘어서서요, 면역이 어디까지 발전해 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개념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면역력 증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자, 그러면 자연주의 의학이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것인가?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쓰디쓴 기억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문해력, 면역력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버트 호워드라는 사람이 토양에서 건강까지라고 하는 이런 책을 씁니다. 이분이 1873년에 태어나서 1947년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마치 이분이 한참 활동하시던 때가 이제 우리 화학비료가 만들어지고 보급되기 시작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기였지 않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A Study of Organic Agriculture, 그러니까 그 유기농업에 대한 연구,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부분의 생활을 인도에서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선 토양이 건강해야 되고, 건강한 토양은 거기 세균과 곰팡이와 바이러스가 있고 꼭 살아야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자라는 식물들이 건강한 식물들이어야 되고, 뭐 이렇게 쭉 말하자면 이 생태계에 대한 얘기들을 하셨어요. 이 표는 그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걸 우리 서울대 화학과의 서필진 교수가 가져왔던 걸 제가 지금 좀 인용했습니다. 이 광합성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 만들어지고, 이 1차 산물이고, 여기서 다시 2차 산물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인간 건강에 뭐 해로운 것도 있고 이로운 것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플라보노이드, 그 아스핀이라고 하는 것들, 리그닌, 이런 것들이 이제 페놀릭 컴파운드인데, 다 아시다시피 다 좋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쪽으로는 약들로 쓰이는 것들, 사포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식물들이 곤충이나 해충이 침입하게 되면 식물들끼리 대화를 한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스 프랑크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대화를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냄새를 풍겨서 그 냄새를 그 주변에 있는 같은 그 종의 다른 개체한테 알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식물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잠깐 제 환자들이 저한테 보내오는 유기농 식품들을 보면 벌써 냄새가 달라요. 면역이라는 것을
이게 자꾸 개념이 달라져서 생태계 내에서의 균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BAT1K라고 하는 이 연구 이름인데요. 이 박쥐 연구를 하는 팀입니다. 이것도 막스 프랑크 연구소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왜 이런 박쥐가 우리한테 옮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는 괜찮은지 이것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지난주에 발표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염증 관련성 물질들을 생산하는 메커니즘을 작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작동하지 않도록 조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전자가. 바이러스는 가지고 있는데 병을 일으키지 않은 이유가 저런 것들인데 사실 이번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한테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되게 상태가 나빠져 죽는 사람들은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체질이 있으면 죽는 거고 그런 체질이 아닌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운명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이미 유전자에 코딩이 되어 있다면. 저도 86년에 사실은 86년이면 벌써 지금으로서는 면역학으로는 아주 옛날 학문이죠. 이분이 닥터 탈메지인데요. 덴버 대학의 면역학자입니다. 이분 밑에 1년을 면역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면역학하고 지금 면역학이 많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2년간 NK셀 연구를 했습니다. 아까 식물 줄기세포와 관련된 연구를 해보지 않겠냐고 또 연락이 와서 전임상도 끝났고 결과는 괜찮을 것 같은데 NK셀 연구를 해달라는 겁니다. NK셀 액티비티 연구를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덜컥 승화를 한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식물줄기세포인데 인삼줄기세포입니다. 인삼줄기세포를 배양을 한 배양액을 환으로 만들어서 이제 환자들에게 먹이는 실험인데 100명을 임상 연구를 하도록 연구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연구를 했느냐? 그러니까 인삼이 뭐 몸에 좋으니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그래서 NK셀 같으면 늘 뭐 했던 거고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1년을 했는데 그걸 먹이니까 처음에는 좀 옳은 듯 해요. 1년 하고 나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1년 가지고는 실험이 안 되려나 싶어서 또 아까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가 않아서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100명을 다시 1년을 더 했습니다. 200명을 하는 사이에 200명을 하고 나니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 NK셀 활동성하고 그 줄기세포 그 배양액을 먹이는 사람들하고 안 먹이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안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먹이기는 먹였지만 한쪽은 이제 플레이스블하고 약 효과가 없는 것들이죠. 똑같이 만들기는 했어도 아무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의뢰한 쪽에다가 논문을 써줄 거냐 했더니 쓰자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있다가는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 100건 하고 나서 다시 100건을 하려고 했을 때 이 결과가 애매하니 한 번 더 합시다 하는 내용으로 써준 그 A4 용지 한 장 정도의 글,
그 글 때문에 이미 팔아먹은 그 수출액이 450억이에요. 이미 팔았어요. 저도 그게 수사가 들어온 줄 제가 모르고 있었고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와줘야겠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여간 뭐 좀 나와달라. 그래서 고문 변호사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오후에 나오라고 그런다, 나가야겠느냐 그랬더니 기관 차원에서 협조해 주셔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오후에 환자가 예약되어 있는 걸 미루고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진술서를 쓰라 그겁니다. 뭐 진술서를 내가 쓸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뭐 이게 효과가 있다고 뭐 논문을 낸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하여간 이 실험을 하게 된 경위하고 뭐 그런 걸 좀 써달라. 이게 사건화 된지 알지 않았느냐. 나 몰랐다. 그래서 이제 한참 실갱이를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묻는 말에 대답을 하겠느냐고 그랬어요. 그럼 그거 해줄 수 있지 않겠냐. 처음부터 이제 이름, 생년월일 뭐 그렇게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가지 묻길래 아마 다 작성해도 A4 용지 한 장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끝났으니까 도장 찍읍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검찰청에 가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 자기가 진술한 내용 다시 읽어보고 간인하지 않습니까? 간인하려고 딱 서류를 보니까 A4 용지가 이렇게 두꺼워요. 이건 못 찍는다. 왜 그러냐 도대체 그랬더니 유병헌 씨 일이었어요. 그게. 유병헌 씨가 국가연구비를 900억을 받았습니다. 이 식물 줄기세포 연구비. 그분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 마지막으로 이제 처리하는 과정 중에 이제 저한테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스코알랜드로 시작한 그분의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그 줄기세포, 식물 줄기세포까지 끝까지 갔던 것 같아요. NK셀과 관련해서 심지어는 지금 NK셀 광고가 얼마 전까지도 뭐 저기 강남 터미널에 가면 붙어 있고 했었습니다. NK셀 액티비티를 올린다거나 숫자를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두 가지 다, 아까 첫 번째 실험, 두 번째 실험 다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줄기세포 사업이었고요. 심지어는 KBS에서 이렇게 뉴스도 나왔습니다. 어느 분이 유병헌 씨인가요? 혹시 아신 분 계십니까? 자료를 이것도 구글링해서 찾았습니다. 구글링 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라이프스타일 백신에 지금 우리 저기 최재천 교수가 생체 백신을 얘기하면서 중간에다 행동 백신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백신과 행동 백신이라는 건 방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2m 거리 두고 떨어지고 손 잘 씻고 위생 철저히 하는 걸 행동 백신이라고 한다면, 생태 백신, 생물 다양성 회복하고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이제 생태 백신이고요.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다음에 이제 라이프스타일 백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미국 라이프스타일 의학회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이제 그 명상 쪽의 일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좋은 음식 먹어야 한다는 거,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 담배 끊어야 되고, 잠 잘 자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커넥티비티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제대로 된 사회생활은 해야죠. 이게 이제 그 라이프스타일 의학회 백신이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여기 부스트 이뮤니티라고 하여간 면역은 어디든지 잘 이용해 먹는 것 같아요. 면역 증강이라는 말. 제 동료들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저고요. 여기 이분이 이제 기능성 식품 임상 시험 센터장입니다. 거기 이제 사무국장이고, 이 당시 병원 원장, 이렇게 독일의 식품연구소를 방문을 했는데, 여기서 독일은 식품연구소에서 임상 시험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치유숲의 홈페이지고요. 요 아래에 있는 이게 지금 치유숲에 있는 건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치유숲에서 했던 임상시험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처럼 12주 이렇게 걸리는 거 말고 한 4, 5일 단기간 좋은 환경에 와서 좋은 음식 먹고 지내면 어떨까? 이걸 연구라고 할 수도 없는 연구. 그냥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환경부에서 갑자기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 연구비를 받아놓고 그 해를 남긴 겁니다. 2018년에 받아가지고 2019년도에 써야 되는데 2017년에 받아서 2018년에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다가 2019년 1월 달에 남긴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갑자기 임상시험윤리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대상은 스트레스가 많은 주부라고 그랬는데, 스트레스가 많은 주부를 어떻게 선정을 하나 하다가, 스트레스가 다 많지 않으시겠어요, 주부들은? 제가 목사님, 사모님들만 한 40분 모이도록 했습니다. 제일 스트레스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주 전에 선별검사를 하고 5일간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습니다. 억지로 한 거죠. 예. 뭐 서면동의도 받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다음에 캠프 일정표입니다. 첫날 어떻게 하고 둘째 날 어떻게 하고 이런 거고요. 예, 이렇게 정해놓고 결과를 보니까 뭐 체중이 그 사이에 감소했겠습니까? 예. 아무튼 지방도 뭐 거의 감소하지 않았고, 예. 좋아진 게 있어요. 좋아진 게. 여기 보시면 중성지방. 중성지방이 좀 당연히 중성지방 나올 만한 건 안 먹였으니까 5일 동안. 중성지방 한 번 섭취하고 나면 얼마 동안 올라가 있는 줄 아시나요? 돼지고기 오늘 먹었어요.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 검사하면 나옵니까? 중성지방? 제가 햄버거 스타디를 하면서 이거 알게 됐어요. 빅맥이라고 하는 햄버거 있지 않습니까? 햄버거를 2개씩 먹였어요. 아침에 학생들을 불러다가 20명을.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측정을 해보니까
중성 지방은 오후 3시, 4시 넘어야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 올라가면 꽤 오래 지속이 되고, 혈당 같은 면서 2시간 이내에 보통 정상이 되지 않습니까? 중성지방은 꽤 오래 가더라. 그 다음에 처음에 높은 사람, 처음에 220이었던 사람하고 처음에 100이었던 사람하고 다릅니다. 처음에 220, 250이었던 사람은 400, 500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그 수치까지 돌아오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중성지방은 뭐 떨어질 건 당연히 했던 거고. 제일 많이 좋아지는 게 만성 피로도입니다. 이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사모님들 가정사 제껴놓고 좋은 장소에 데려다 놓고 뭐 좋은 거 드시게 하고 편하게 쉬게 했는데 피로 좋아졌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좋아지는 거예요. 예.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 이것도 하여간 뭐 계산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예. 아까 HSCRP나 ESR 같은 것도 해봤더니 조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코티솔 이게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치를 소변하고 혈액 검사해봤습니다.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짧은 기간 내에도 좋아지는 게 있더라. 짧은 기간 내에도 좋아지는 게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 연수를 일정 기간 이렇게 되풀이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근데 결과를 환경부에다 제출했더니 또 환경부에서 싫어해요. 이거 싫어하는 것은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각국의 병상수, 이게 OECD의 자료입니다. OECD 자료인데 한국과 일본이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제일 많은 줄 아시나요? 제일 높습니다. 13 정도 됩니다. 13. 인구 1000명당 병상이, 급성기 병상, 만성기 말고요. 요양병원 병상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정신과 병동 이런 거 말고, 급성기 병상만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 이탈리아, 미국, 영국 이렇습니다. 대개 지금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 이쪽에 있는 사람 지역이 이환율이 높지 않습니까? 사망률도 높고, 특히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박스 속에서 시체가 발견된 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발생을 했는데 병원에는 못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이걸 자료를 이렇게 보면요. 지난 20년간 일본은 병상이 감소했고요. 한국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DJ 정부에서 그 의학 분업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병상이 지금 4.5 정도에서 12.3까지 올라갔어요. OECD 평균 여기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이쪽에 있습니다. 거의 병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걸 급성기 병상 수가 이번 코로나에 대처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혹시 먹고 있는 김치나 그 채소류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에 달라붙을 때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달라붙을 때 붙지 못하게 하는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논문들이 지금 계속 나왔습니다. 지난 2, 3주에 걸쳐서 한 2차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작성할 때는 우리가 급성기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대처할 수 있는 병실이 있었고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다는 것이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었거든요. 라이프스타일 개선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남편한테 간을 내가 줘야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BMI 30이 27이 돼가지고 왔었고요. 동기부여,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저급 기술, 로우 테크놀로지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 학회의 입장입니다. 적정 기술이다. 비용이 들지 않는 어느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적정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기술 때문에 처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2001년이니까) 20년 전인데, 제가 저 화면을 위넨에서 봤거든요. 새벽 오후 5시쯤인데 학회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텔레비전을 보고 있길래 봤더니 저런 장면이 나와요. 저게 뭐 재밌는 영화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그냥 병실에 올라갔다가, 객실로 올라가서 하도 그날이 추웠기 때문에, 미네는 9월달 이 정도 되면 좀 춥습니다. 추워서 이제 사우나 하러 가려고 옷 갈아입고 사우나로 내려가는데 사우나 안에서도 이걸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까 이게 그 테러더라고요. 이제 가슴이 덜컥해서 집사람한테 연락을 했더니 왜 전화했냐고, 새벽 2시인가 그랬을 거예요. 왜 전화했냐고, 텔레비전 좀 틀어보라고. 왜 보라고 그러냐고,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한번 봐보라고.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들이, 사실 저는 5.18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회전을 하는데, 아침에 회전을 하는데 환자들이 회전에 신경을 쓰지를 않고 AFKN인가요? 그 미국의 소리 방송인가? 그것만 듣고 있어요, 아침에. 왜 그러는가 했더니 대통령이 총 맞았다고. 그때 받았던 충격이나 이때 느꼈던 충격이나, 요새 이제 코로나 이렇게 오고 나서 뭐라고 그럴까요? 일상이 사라져버린 이런 상황에 제가 이제 대구에서 오는 환자를 좀 받아서 봤습니다. 2달 동안. 이렇게 위기다 하는 생각이 살다가 여러 번 들었는데, 이번 코로나도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일 중에 하나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이 사실 있을 때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먹고 사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것인지 하는 생각을, 근본적인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